오늘은 한국사에서 마지막으로 태후라는 칭호를 받은 훗날 효정왕후로 불리게 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효정왕후의 집안은 명문가였지만 그녀의 조부 홍기섭은 가난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는 선비였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유시성을 가진 도둑이 홍기섭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본 도둑은 차가운 가마솥과 그릇 몇 개밖에 없는 처참한 가난을 보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오히려 돈을 놓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기섭은 그 돈마저 돌려주었습니다. 도둑 유씨는 울먹이며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훗날 홍기섭의 손녀가 왕후가 되고 태후가 된 것이 조상의 덕행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1844년 헌종 10년 14살의 홍씨는 왕비 간택을 받게 됩니다. 헌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효연왕후 김씨가 사망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실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했고 간택의 영광은 남양 홍씨 집안의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간택 이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순조의 셋째 딸인 덕원공주가 경사를 치르기 위해 창경궁 통명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공주는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는데 급체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죽기 직전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는 곧바로 사망했고 공주 역시 아이를 매장한 지 약 2시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사와 비극이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 홍씨는 이날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궁궐 생활의 전조였을까요? 14살의 나이로 왕비가 된 홍씨. 하지만 헌종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왕실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왕조의 계승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사였습니다. 그러나 효정왕후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왕비로서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효정왕후는 헌종과 함께 궁궐 생활을 이어갔지만 자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자를 낳아 왕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정왕후는 이러한 중압감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후의 덕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1847년 정민년의 일입니다. 헌종의 후궁인 경빈이 입궁하여 조열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후궁이 입궁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정실 왕후의 입장에서는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왕후에게 후궁의 입궁은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효정왕후가 보인 태도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빈을 본 효정왕후는 오히려 화색이 넘쳤습니다. 자신이 낳지 못한 왕자를 후궁이 낳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개인의 질투심보다 왕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효정왕후의 진심이었습니다. 효정왕후의 어진 성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빈이 본궁에 나가 살다가 명절이나 때때로 대궐에 들어올 때면 효정왕후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함께 앉아 예시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저녁이 되어도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빈이 물러가겠다고 인사를 하면 섭섭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며 보냈습니다. 색다른 음식이나 맛난 과일이 생기면 아무리 적더라도 반드시 경빈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애정과 배려였습니다. 왕후와 후궁이라는 궁궐의 위계를 넘어선 한 여성과 다른 여성 사이의 진실한 정이었습니다. 선왕 헌종에게 은총을 받았던 다른 궁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종이 승하한 후에도 효정왕후는 그 궁인들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에 대한 의리,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순수한 인간애가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고종 41년 그러니까 1904년의 기록은 효정왕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모두 태후의 성대한 덕이며 역대 왕후나 왕비들에게서는 드문 것이었다.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깊은 아픔을 품고 있었음에도 남편의 후궁과 그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던 효정왕후. 질투와 시기 대신 포용과 사랑을 선택했던 그녀. 이것이 진정한 왕후의 덕목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생물학적 어머니는 되지 못했지만 왕실 전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넓은 마음과 깊은 덕성은 궁궐 안팎에 두루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1849년 헌종 15년 6월 궁궐에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헌종이 갑자기 승한 것입니다. 향년 23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5년 만의 일이었고 효정왕후는 이제 겨우 19살이었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남편을 잃은 효정왕후. 그녀 앞에 놓인 길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친정의 세력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후로서 그리고 이제 대비가 될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헌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는 단순히 한 가문의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왕위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원범, 즉 철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헌종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헌종과 철종은 학렬상 삼촌과 조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종형제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학렬의 역진이라고 합니다. 형 뻘되는 사람이 죽고 동생 뻘되는 사람이 왕위를 잇는 것이지요. 철종이 즉위하면서 효정왕후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호 명언을 받았습니다. 명언 발급업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존호는 훗날 그녀의 공식 칭호가 되어 명언태후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왕실의 호칭 체계에 전례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시 왕실에는 대비가 동시에 3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종의 할머니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왕후, 헌종의 어머니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던 신정왕후, 그리고 헌종의 왕비였던 효정왕후. 세 분의 대비가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들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학렬의 동서지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백승모뻘, 종형제뻘, 조카뻘에 각각 한 명씩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칭호체계를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의 왕대비, 대왕대비 체계를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로 바꾼 것입니다. 철종 즉위 직후 효정왕후가 받은 대비는 왕대비의 줄임말이 아니라 별도의 공식 칭호였습니다. 순원왕후는 대왕대비, 신정왕후는 왕대비, 효정왕후는 대비가 된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1857년 철종 8년,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왕후가 83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순조의 왕비로서 헌종과 철종 두 왕의 즉위를 모두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순원왕후의 승하와 함께 칭호체계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신정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었고 효정왕후는 왕대비로 승격했습니다. 효정왕후는 이제 왕실에서 두 번째 어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신정왕후 다음의 지위였습니다. 대비 시절 8년을 보내고 이제 왕대비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더욱 빠르게 흘렀습니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1878년 철종의 왕비였던 철인왕후 김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효정왕후보다 11년 늦게 왕비가 되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0년 고종 27년, 시어머니이자 대왕대비였던 신정왕후 조씨가 81세로 승하했습니다. 이제 효정왕후는 60살이 되었고 왕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정왕후는 대왕대비로 승격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호칭 체계상 왕대비가 있어야 대왕대비가 존재할 수 있었는데 철인왕후가 이미 1878년에 사망하여 왕대비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정왕후는 왕대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갑오개혁이 일어나 조선의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효정왕후의 칭호도 왕태후로 변경되었습니다. 효정왕후는 이제 64시 되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50년, 대비가 된 지 4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왕비에서 대비로, 대비에서 왕대비로, 왕대비에서 왕태후로. 칭호는 바뀌었지만 효정왕후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혁변하는 시대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 일본은 자신들의 조선 지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명성황후라고 판단했고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건천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막으려던 궁녀들이 쓰러졌습니다. 병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비명과 아우성, 칼부림과 피. 상상할 수 없는 창극이 궁궐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효정왕후는 당시 64살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노쇠한 나이였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대비전은 명성황후의 처소인 건천궁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낭인들의 1차 목표는 명성황후였고 실권 없는 노대비인 효정왕후는 그들의 관심받기였습니다. 국왕인 고종조차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효정왕후는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군도 낭인들도 데뷔전까지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병사들이 쓰러지는 소리, 난도질하는 소리,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새벽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참혹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는 것. 일국의 국모가, 조선의 왕비가 외국인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것.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효정왕후가 받았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녀는 1831년에 태어나 1844년에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51년간 궁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겪었고 왕위 계승의 혼란도 보았습니다.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재집권하고 명성황후가 피신하는 일도 목격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궁궐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무리를 지어 궁궐을 습격하고 일국의 국모를 찾아내어 무참히 난도질하여 살해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국왕 고종도, 효정왕후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반란도 있었고 정변도 있었지만 외국 군대가 궁궐에 쳐들어와 왕비를 시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엄성이 짓밟힌 것이었고 왕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에 들이닥쳐서 왕비를 찾아 죽이고 그 과정에서 궁녀들까지 서슴없이 죽이는 만행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64이라는 노년의 나이에 말입니다. 효정왕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14살에 들어왔던 그 궁궐이, 남편 헌종과 함께 살았던 그 공간이 이렇게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명성황후는 자신보다 37세나 어렸습니다. 손녀뻘 되는 어린 왕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효정왕후는 분명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왕실이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을미사변 이후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간파천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조선의 국왕은 자국 궁궐이 아닌 외국 공사관에서 정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국의 왕이 자국 궁궐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한다는 것.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효정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그녀는 65년간 왕실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왕은 자국 궁궐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의 왕은 자국 궁궐이 아닌 외국 공사관에서 지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효정왕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그 궁궐에서 홀로 남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1897년 2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 즉 덕수궁을 새로운 거처로 삼은 것입니다. 경복궁은 명성황후의 비극이 서린 곳이었고 고종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제국이 되었고 왕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국호는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500년을 이어온 왕조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제후국이 아닌 독립국임을, 자주적인 제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67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왕에서 황제로 변화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실질적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선포되면서 왕실의 칭호도 바뀌었습니다. 왕태자는 황태자가 되었고 왕태자비는 황태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태우였던 효정왕후는 황태우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독립신문에서도 효정왕후를 황태우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효정왕후가 황태우 책봉을 받은 기록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종은 왕태자를 황태자로,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군을 친왕으로 승격시켰고 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례를 거쳐 제대로 책봉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독 황태우 책봉 기록만 없다는 것은 격상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황태우로 격상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남편 헌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헌종은 여전히 대왕이었습니다. 추존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대왕인데 그 왕비가 황자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위계상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종으로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효정왕후를 황태우로 올리려면 헌종도 황제로 추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 후기의 모든 왕들을 황제로 추존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추존할 것인가?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고종은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황제국에서 왕태우라고 부르기는 어색하니 존호를 붙인 명원태우를 공식 칭호로 정한 것입니다. 황태우는 아니지만 태우. 이것이 효정왕후의 제국시대 칭호가 되었습니다. 효정왕후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을까요? 67 나이에 53년간 왕실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칭호는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칭호가 아니라 실질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 왕실이 평안한 것, 백성들이 편안한 것.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했습니다. 열강들은 조선 땅에서 이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한국사에서 태우, 호칭이 붙은 마지막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왕비들, 철인왕후 김씨는 1878년에, 명성왕후 민씨는 1895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국 개창 이전에 사망했기에 태우의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순정효왕후는 마지막 황후였지만 우서른의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효정왕후가 1904년에 사망한 후에도 순정효왕후보다 위인 황태우나 태우가 없었기 때문에 순정효왕후는 황후로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는 황후라는 칭호 자체가 공식적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효정왕후는 역사상 마지막 태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나가고 있었고 전통적인 왕실 제도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효정왕후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증인이었습니다. 명원태우로 불리던 효정왕후. 그녀는 70대 초반의 나이로 대한제국 초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900년 20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효정왕후는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세기의 대부분을 살았고 이제 20세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의 끝에서 다음 세기의 시작을 목격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1903년 12월부터 효정왕후는 감기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치료했지만 70대 초반의 노고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04년 1월 2일 음력으로는 1903년 11월 15일 효정왕후는 덕수궁 수인당에서 감기로 인한 폐렴으로 73세의 나이에 승하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세월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1831년 태어나 1844년 14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849년 19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55년을 대비 왕태후, 태후로 살았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고종 4대 임금의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간파천, 대한제국 선포.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1905년 을사능약, 1910년 국권 피탈의 대참사는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권 국가의 태후로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효정왕후의 능은 경능입니다. 남편 헌종과 그의 첫째 왕비인 효연왕후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한 남편을 두고 두 왕비가 나란히 잠든 것입니다. 1908년 융2년 순종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 직계 4대조와 시조를 황제로 추존한다는 관례에 따라 헌종을 헌종성황제로 추존했습니다. 이때 효정왕후도 효정성왕후로 함께 추존되었습니다. 죽은 지 4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황후가 되었습니다. 생전에는 형평성 문제로 받지 못했던 황자를 죽어서야 받게 된 것입니다. 효정왕후 홍씨. 그녀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자녀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덕이었습니다. 처첩간에 우애 있게 지낸 어진 성품. 남편의 후궁과 진심으로 정을 나누고 선왕에게 은총을 받았던 궁인들을 끝까지 보살핀 따뜻한 마음. 역대 왕후나 왕비들에게서는 드문 것이었다고 평가받은 그 덕성. 조선이 무너지는 격변의 시대를 73년간 살아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덕을 잃지 않았던 여인. 그것이 효정왕후였습니다. 1831년에 태어나 1904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생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빛이자 격변기를 살아낸 한 여성의 숭고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마지막으로 태후라 불린 여인 효정왕후 홍씨. 그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